계집년 따위가 감히 내 앞에서 지휘권을 운운해? 별 3개가 뭐가 대수야? 연대장실에서 여장군을 향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치던 오만한 대령.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정강이가 꺾이고 계급장이 찢겨나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차가운 눈빛의 여전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선 부사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 예하모 연대의 아침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대 본부 건물 2층 끝 복도에 자리한 연대장실 앞을 지나는 병사들은 누구나 발걸음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3개가 새겨진 계급장을 단 연대장 백승철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선 거만함으로 이 부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사장교 출신들을 무시했고 부사관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연대장실 안의 풍경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사무실에 가까웠습니다. 백승철은 자신의 책상 위에 광을 낸 전투화를 올려놓은 채 가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작전과장 이현우 중령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 중령은 학사장교 출신으로 전역을 불과 3년 앞둔 중견 지휘관이었지만 백 대령 앞에서는 이등병처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과장, 지난주 훈련 계획이 뭐 이 모양입니까? 이게 계획서입니까? 낙서입니까? 백승철은 서류 뭉치를 이현우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A사 용지들이 공중에 흩어지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현우는 그 서류들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작성? 자네는 중령 계급장을 몇 년이나 달고 있었나? 이 정도 서류도 제대로 못 만드나? 이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백승철의 노여움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백 대령은 부하들의 설명이나 변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말만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강제하는 것이 지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연대 본부 건물 밖 행정반 사무실에서는 15년차 중사 박성진이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1살에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뒤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이제 36살이 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성진은 말수가 적고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성실한 부사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후임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박성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백승철 대령이 부임한 이후 6개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백 대령은 특히 부사관들을 무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박성진을 자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박성진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경 연대장실에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행정 서류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진은 해당 서류를 들고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백승철은 책상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 이게 뭔가? 백 대령은 박성진이 내민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작전 일지 수정본입니다. 수정본? 수정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자네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백승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고 없이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이 박성진의 왼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연대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진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지만 차렷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박성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뺨은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승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 같은 무능한 부사관 때문에 이 연대가 망가지는 거야. 15년이나 군복을 입고도 이 모양이니 장래가 뻔하지. 그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도 백승철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하를 훈육하고 있다는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박성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행정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후임 하사와 병사들이 박성진의 붉어진 뺨을 보고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성진은 자리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진은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후임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했고 병사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존엄성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입니다. 저녁 6시 박성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 독신자 숙소로 돌아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박성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것은 유서였습니다. 아내에게, 어린 두 딸에게, 그리고 함께 근무한 전우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견디려 애썼는지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백승철 대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서를 다 쓴 박성진은 편지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대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병들이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진은 부대 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 부대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며 모든 길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병의 시야를 피해 박성진은 철책 외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천의 겨울밤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였지만 박성진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책 일부가 노후화되어 느슨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철책을 살짝 들어 올리고 몸을 낮춰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박성진 중사는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책상 위의 유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진의 부재가 발각되었습니다. 행정반 사무실에서 그를 찾던 후임 하사가 독신자 숙소 방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하사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서를 읽은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중대장님, 박성진 중사님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이 달려왔고 곧이어 대대장, 연대 참모들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연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헌병대가 출동했고 수색조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백승철 대령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각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단순 무단이탈로 처리한다. 유서 내용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 것. 알겠나? 참모들은 대답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부대를 이탈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대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백승철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곧 이 부대에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를 말입니다. 박성진 중사가 실종된 지 1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화천 연대 본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급하게 수색 계획을 세우느라 연대장실을 드나들었고 헌병대는 부대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백승철 대령은 연대장실에서 작전과장 이현우 중령과 인사과장 김태준 중령을 앞에 두고 신경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단순 무단이탈로 보고한다. 유서 내용은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인한 것으로 정리하고 부대 내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할 것. 알겠나? 이현우 중령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연대장님, 하지만 유서 내용을 보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작전과장은 내 지시대로만 하면 돼. 백승철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대 본부 건물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독특한 굉음이었습니다. 백승철은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연병장 상공에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선회하며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헬기 동체에는 육군의 마크가 선명했지만 어떤 부대 소속인지는 멀리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게 뭔가? 오늘 헬기 방문 일정이 있었나? 백승철이 인사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중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일정에는 어떤 외부 방문도 없습니다. 그럼 저건 뭐야? 헬기는 이미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눈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헬기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육군 전투복을 입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이 3개 박힌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여성치고는 큰 편이었고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군복 차림은 그녀에게서 일말의 여성스러움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전신에서는 냉철한 군인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의 왼쪽 눈가에는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마 끝에서 시작해 눈꺼풀을 스쳐 광대뼈까지 이어지는 그 흉터는 오래전 작전 중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주, 계급은 중장, 그리고 현재 보직은 육군 제12군 단장이었습니다. 서희주는 헬기에서 내려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군단 참모 2명과 경호원 1명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서희주를 발견하고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별 3개를 단 장성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경례를 받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승철 대령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군복 상의를 여미고 연대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모들도 뒤따랐습니다. 본부 건물 현관에 도착한 서희주는 계단을 올라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백승철과 마주쳤습니다. 백승철은 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12군단장님 제7보병사단 예하 모 연대장 백승철 대령입니다. 방문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영접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희주는 백승철의 경례를 받고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 원칙이야. 연대장실로 안내하지. 알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백승철은 앞장서서 2층 연대장실로 서희주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실에 들어선 서희주는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백승철의 전투화에 머물렀습니다. 백승철은 황급히 전투화를 치우며 변명했습니다. 군단장님 잠시 발이 불편해서. 앉지. 시간이 없어. 서희주는 백승철의 변명을 자르고 회의용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백승철과 참모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희주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 이 연대에서 부사관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어. 상황을 설명하지. 백승철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행정중사 박성진이 어제 저녁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헌병대와 수색조를 동원하여 수색 중이며 단순 무단 이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단 이탈? 서희주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백승철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문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박성진이 남긴 유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무단 이탈인가? 백승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서 내용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희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부대 내 가혹 행위와 인격 모독이 명시되어 있어. 연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군단장님 그것은 알고 있었나 없었나? 서희주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백승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단순 무단 이탈로 보고하려 했다는 건가? 그것은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부사관 한 명이 유서를 쓰고 부대를 떠났는데 그게 확대할 일이 아니라는 건가? 서희주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연대장실에 울렸습니다. 백승철과 참모들이 움찔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중사는 개인적인 가정 문제가. 가정 문제? 유서 어디에도 가정 문제는 없어. 있는 건 부대 내에서 받은 모욕과 폭력뿐이야. 서희주는 백승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백승철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진 중사의 마지막 위치는 어디였나? 작전과장 이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박성진 중사의 휴대전화는 어젯밤 11시 30분경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고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지리산? 서희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화천에서 지리산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박성진이 그곳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지리산인지 파악했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훈련 중인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지리산으로 출동한다. 연대장과 작전과장은 동행하지. 헌병대와 의무대를 함께 대동하고 군단 수색대도 합류시킬 것이야. 백승철은 당황했습니다. 군단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출동하기에는 준비는 이동하면서 해. 30분 안에 출발한다. 서희주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백승철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주는 자신이 데려온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군단 상황실에 연락해서 지리산 일대 경찰과 소방당국에 협조 요청하고 인근 부대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해. 박성진 중사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참모가 즉각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주는 다시 백승철을 보았습니다. 연대장, 박성진 중사가 왜 유서를 쓰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백승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희주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 휘하의 모든 장병을 책임진다. 중장이든 이등병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마찬가지야. 그런데 연대장은 자신의 부하가 왜 목숨을 버리려 하는지도 모른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 것이야. 지금은 박성진 중사를 찾는 게 먼저야. 서희주는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백승철과 참모들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본부 건물 밖에서는 이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선두 차량인 군단 지휘 차량에 탑승했고 백승철과 이현우는 뒤따르는 연대 지휘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행렬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였지만 아무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연대장과 참모들이 급히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지휘 차량 안에서 서희주는 태블릿을 보며 박성진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15년차 중사로 근무평가는 모두 우수했습니다. 징계 기록도 없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런 부사관이 갑자기 유서를 쓰고 사라졌다는 것은 부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희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박성진을 찾아낼 것이고 그를 그 지경까지 몰아간 자들을 응징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화천에서 지리산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서희주 중장이 탄 지휘 차량은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질주했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군용 차량 행렬은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대전을 지나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차량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도착했습니다. 지리산은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천왕봉을 비롯한 고봉들이 구름 위로 솟아 있었고 겨울철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러웠습니다. 서희주는 차량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미 산청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인력이 출동해 있었고 인근 육군 부대에서도 수색조가 파견되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서희주는 현장 지휘소로 지정된 산청군청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그리고 인근 부대 대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즉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산청경찰서 형사과장이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군단장님, 박성진 중사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는 어제 밤 11시 30분경 이 지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천왕봉 북서쪽 능선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서희주는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지역은 등산로가 있나?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통제 구역입니다. 적설량이 많고 낙석 위험이 있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지? 야간에 몰래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산청 시내 편의점 CCTV에서 박성진 중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생수와 간식을 구매한 뒤 지리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은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방서장에게 물었습니다. 수색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등산로 입구에서 약 3km 지점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발자국을 찾기 어렵습니다. 날씨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서희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흐려 있었고 이미 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후 늦게부터 폭설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색조를 더 투입해야 해. 시간이 없어. 서희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직접 수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승철 대령이 말렸습니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장성께서 직접. 연대장은 여기서 대기하지. 나는 간다. 서희주는 백승철의 만류를 무시하고 전투복 위에 방한복을 껴입었습니다. 그녀는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과 군단 참모 2명, 그리고 소방구조대원 4명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오후 3시 수색조는 천왕봉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등산로는 이미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앞장서서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1시간 정도 오르자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방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서희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헤드랜턴을 켜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박성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서를 쓰고 이곳까지 온 그 부사관은 지금 어디선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희주는 무전기를 꺼내 후방 지휘소에 연락했습니다. 서희주입니다. 현재 위치는 천왕봉 북서쪽 능선 5km 지점. 계속 수색 중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님, 날씨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하산하시는 게. 아직 박성진 중사를 찾지 못했어. 수색을 계속합니다. 서희주는 무전기를 끄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과 얼음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5년간 복무하며 이보다 더 험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추위와 눈보라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서희주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앞쪽 절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랜턴의 불빛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에 얇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고 발밑은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서희주는 그가 박성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사 기록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진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뒤따르던 구조대원들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박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성진 중사. 서희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서희주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성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제12군단장 서희주 중장이야. 자네를 찾으러 왔어. 박성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까?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서희주는 천천히 박성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어깨에서 중장 계급장이 달린 벨크로 패치를 떼어냈습니다.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을 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는 맨손으로 박성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나는 지금 군단장이 아니야. 그냥 전우로서 자네에게 왔어. 박성진은 서희주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우라고요? 중장님께서 저를 전우라고 부르십니까? 그래. 우리는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맹세를 한 전우야. 자네가 중사든 내가 중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희주는 박성진의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박성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자네가 위험하다면 나도 위험해. 우리는 전우니까. 서희주는 박성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성진 중사 유서를 읽었어.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중장님, 나는 군단장으로서 내 휘하의 모든 장병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 그런데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자네가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동안 나는 몰랐어.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 서희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벌레가 아니야.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부사관이야. 하지만 백대령은 틀렸어. 그가 자네에게 한 모든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건 지휘가 아니라 폭력이고 군대가 아니라 포갑이야. 서희주는 박성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성진 중사, 자네에게는 가족이 있어. 아내와 2딸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부대에는 자네를 믿고 따르는 후임들이 있어. 자네가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 저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사라지는 게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야. 자네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어. 15년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선임 부사관, 그게 자네였어. 박성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서희주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보라가 2 사람을 감쌌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자네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정말입니까? 약속해.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전우로서 약속해. 서희주는 박성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박성진에게 입혔습니다. 박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방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희주는 뒤에서 대기하던 구조대원들을 불렀습니다. 박성진 중사를 안전하게 하산시켜 의무대에 연락해서 저체온증 치료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박성진을 부축했습니다. 박성진은 서희주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아직 군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놓아둔 중장 계급장을 다시 주워 어깨에 붙였습니다. 별 3개가 다시 그녀의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하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성진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내려갔고 서희주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들은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박성진을 태웠습니다. 서희주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박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잘 쉬어. 다시 만나자. 네, 중장님.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희주는 그 뒤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박성진 중사를 구조한 다음 날 서희주 중장은 새벽 5시에 화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산청의 한 병원에서 저체온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서희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단 헌병대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인 김유진 대령을 연대 본부로 급파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희주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였고 서희주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진아, 이 연대에서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모든 기록을 확보해. 징계 기록, 상담 기록, 병영 일지, CCTV 영상, 모든 것을 다 가져와.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김유진 대령은 헌병대원 10명을 데리고 연대 본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행정실, 인사과 작전과를 차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승철 대령은 연대장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헌병대가 왜 우리 연대를 수색하는 겁니까? 김유진 대령은 백승철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단장님의 명령입니다. 연대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나는 군단장님께 직접 항의하겠습니다. 백승철은 연대장실로 올라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헌병대 조사실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병대가 확보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승철이 부임한 이후 6개월 동안 이 연대에서는 총 18건의 부당한 체벌과 가혹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은폐되거나 파기되어 있었습니다. 백승철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없애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완벽한 증거 인멸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병대 전산 요원은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고 파쇄된 문서들을 조각조각 맞춰 복원했습니다. CCTV 서버에서는 백승철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영상들이 백업 파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백승철이 박성진의 뺨을 때린 장면이었습니다. 연대장실 복도에 설치된 CCTV가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백승철은 그 CCTV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서희주는 복구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전 9시 서희주는 연대 전체에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장병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연병장에 집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백승철은 이 명령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연병장에는 1200여 명의 장병이 집결했습니다. 대대별, 중대별로 정렬한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이 추운 날씨에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서희주 중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났고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12군 단장 서희주 중장이다. 서희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제 이 연대 소속 박성진 중사를 지리산에서 구조했다. 박 중사는 유서를 남기고 부대를 이탈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왜 그랬을까? 서희주는 질문을 던지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장병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중사는 15년간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은 성실한 부사관이었다. 그런 그가 왜 유서를 쓰고 산으로 갔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 부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희주는 단상 뒤에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실 복도를 찍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백승철이 박성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영상으로 다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대장 백승철 대령, 단상 앞으로 나오시오. 서희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승철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200여 명의 장병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승철은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승철 대령, 이 영상을 설명하시오.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교육? 부하의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인가? 서희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백승철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희주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사실만 말하시오. 박성진 중사를 때렸는가 안 때렸는가? 때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사관이나 병사들도 구타했는가? 백승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희주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승철이 다른 병사들을 폭행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들이었습니다. 장병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백승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승철 대령, 당신은 연대장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이것이 군인인가? 이것이 지휘관인가? 서희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승철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육사 52기 출신이라는 자존심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지휘했을 뿐입니다. 요즘 장병들은 너무 나약합니다. 강하게 훈육하지 않으면. 서희주는 백승철의 말을 자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하게 훈육? 그게 당신의 지휘 철학인가? 그렇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 순간 서희주의 전투화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발이 백승철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승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강한 훈육인가? 이게 군대인가? 서희주는 쓰러진 백승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승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정강이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서희주는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백승철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백승철, 당신은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서희주는 무궁화 3개가 새겨진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벨크로가 찢어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군복은 명예를 지킨 자만이 입을 수 있다. 당신은 그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다. 지휘권을 남용하고 부하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당신에게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서희주는 일어서서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 예하모 연대장 백승철 대령을 즉시 보직 해임한다. 헌병대는 백승철을 구금하고 군사법원에 송치할 준비를 하라. 혐의는 부하 폭행, 증거인멸, 직권남용이다. 헌병대원들이 백승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승철은 일어서려 했지만 정강이의 통증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나는 연대장입니다. 군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백승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희주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헌병대원들은 백승철을 연병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장병들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몰락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이 부대를 다시 세울 것이다. 폭력과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운영되는 부대로 만들 것이다. 서희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계급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등병이든 중장이든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고 곧 연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희주는 경례를 올렸고 장병들도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서희주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작전과장 이현우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 중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주는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작전과장, 당신이 이 연대를 재건해야 해. 백승철이 망가뜨린 것을 당신이 다시 세워야 한다. 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나도 도울 것이다. 서희주는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장병들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화천의 그 연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승철 전 연대장의 구금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승철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는 부하 폭행,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총 13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승철을 비호하던 군 내부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장급 장성 1명과 준장 2명, 대령 5명이 백승철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희주 중장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지휘했고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군단장실에서 서희주는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 김유진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백승철 관련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3명의 장교가 연루되었고 모두 보직 해임 및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호 세력을 뿌리 뽑았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구태를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박성진 중사의 상태는 어떤가? 인사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박성진 중사는 산청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복귀 의사는 있나? 했습니다. 박 중사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진이 다시 군인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가 군대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아. 박 중사가 복귀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성진 중사는 정식으로 부대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희주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육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도 참모도 없이 혼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희주는 박성진을 만났습니다. 박성진은 사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희주를 보자 박성진은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12군 단장님께 경례. 서희주는 답례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편하게 해. 앉자. 두 사람은 병원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희주는 박성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군. 덕분입니다, 군단장님. 중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살아남기로 결심한 거야. 나는 단지 곁에 있었을 뿐이야. 박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장님,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중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아직 군인이라고 전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네는 원래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다만 그 가치를 짓밟는 자들이 있었을 뿐이야. 서희주는 박성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성진 중사, 부대로 돌아갈 준비가 됐나? 네, 중장님. 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하지. 서희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성진의 복귀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의 복귀 명령서야. 하지만 원래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속할 수 있어. 박성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화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돌봐야 할 후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희주는 박성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해. 서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박 중사, 한 가지만 더 말하겠어. 자네가 겪은 일은 자네의 잘못이 아니야.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 그리고 만약 부대에서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해. 알겠나? 감사합니다, 중장님. 두 사람은 다시 경례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서희주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박성진은 화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연대 본부 앞에는 수십 명의 부사관과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진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중사님, 돌아오셨습니다.
후임 하사들이 달려와 박성진을 맞이했습니다. 박성진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대장 대리로 부임한 이현우 중령도 박성진을 반겼습니다. 이현우는 백승철이 구금된 후 임시로 연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 잘 돌아왔네. 우리 모두 자네를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이현우는 박성진과 악수를 나누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 이제 이 부대는 다시 시작하고 있어. 자네도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거야.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활력이 넘쳤고 부사관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희주 중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된 방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병장의 집결한 장병들 앞에 섰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하러 왔다. 서희주의 말에 장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장이 직접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는 군단장이지만 그 전에 군인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군인이야. 오늘은 계급을 내려놓고 한 명의 전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서희주는 군복 상의를 벗고 전투복만 입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별 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장병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화천의 겨울 날씨는 매섭게 추웠고 훈련장은 진흙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장병들과 함께 땅을 기고 장애물을 넘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지친 병사가 있으면 격려했습니다. 오후 4시 훈련이 끝났을 때 서희주의 전투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장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잘했다, 모두들. 오늘 훈련에서 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봤어.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훈련했어. 이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야.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화천의 산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희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서희주는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병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병사들은 중장이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것을 보고 놀랐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서희주는 박성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중사, 부대 적응은 잘 되고 있나? 네, 중장님.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면 됐어. 서희주는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급 간의 경직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동료애와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희주는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화천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설산을 물들이고 부대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현우 중령이 서희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오늘 훈련 감사했습니다. 장병들이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행복? 그게 중요한 거야. 군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훈련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서희주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현우 중령, 곧 정식 연대장 보직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명심해. 부하들은 지휘관의 소유물이 아니야. 그들은 함께 싸울 전우야. 존중하고 믿고 함께 성장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서희주는 헬기로 돌아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고 헬기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화천 부대가 보였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장병들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백승철 같은 지휘관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군대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화천의 산맥 위로 헬기가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대한민국의 국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그 땅을 지키는 모든 장병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군대,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화천의 부대에서는 저녁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진 중사는 후임들과 함께 정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동료가 있었고 전우가 있었고 그를 지켜줄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천의 하늘 위로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존중에서 나옵니다. 계급장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진흙을 뒹굴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옆에 함께 서줄 수 있는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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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